오늘 강의 들으러 오셨어요? 공무원 시험 준비하세요? 공무원이 그냥 이렇게 막 안정적인 직장 이런 걸 생각하고 하시면 안 돼요. 그냥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들을 잘 숙지하셔가지고 하시면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강의 들으러 오셨어요? 공무원 시험 준비하고 계세요? 오늘은 제가 기부행위를 어디서 강의를 할 건데요. 들어보시는 거좀 이해하시면 좀 하세요? 어떠세요? 여보세요? 전화번호가 뭐예요? 많이 뵙던 분인데요? 혹시 인터뷰 나오시는 분 아니세요? 앉으세요. 서서 계세요. 네. 자, 이제 이따 뵙겠습니다. 해보시고 어떠셨어요, 소감이? 좀 이해에 중점을 뒀었어요. 다소 좀 설명충의 느낌이 있긴 하지만 이해를 위해서라면. 오늘 강의의 어떤 주안점을? 제가 목소리가 톤이 좀 모노톤해서 좀 졸린 목소리인데 지난번에는 재미가 있었는지 강의를 졸지는 않더라고요. 이번에는 본격적으로 진짜 한번 재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자요? 후보자님, 문자 왔습니다. 무시해. 후보자님, 이번엔 카톡이 왔는데요. 그것도 무시해. 후보자님, 이번엔 SNS 알림이 도착했습니다. 그냥 다 무시하라고. 후보자님, 무슨 일 있으세요? 매일 전화통 붙잡고 다니시던 분이 왜 갑자기 연락을 다 무시하세요? 아니, 이제 곧 선거라서 내가 밥 한 번 잘못 사면 바로 끝장인데 그걸 가지고 애들이 쪼잔하다느니 인정머리 없다느니 난리들이잖아. 나라고 사기 싫어서 안 사냐고. 진정하세요. 어쩌겠어요? 왕관을 쓰려는 자 무게를 버텨야죠. 댓글 테러는 배달 앱에만 있는 게 아니라니까. 후보자님, 뚝! 안녕하세요. 박성민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계속 기부행위를 살펴볼 텐데요. 먼저 지난 시간에 배웠던 내용 간략하게 리뷰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부행위는 뭘 주는 거라고 했죠? 금전, 돈, 특히 돈 봉투, 결혼식 축의금이나 장례식 부의금, 찬조금 같은 거 말씀을 드렸고요. 물품, 생일 선물 같은 선물, 기념품 뿐만 아니라 화환, 상장 같은 것도 다 포함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재산상 이익 조금 막연하게 규정되어 있지만 우리 여기에서 향응, 먹고 마시고 놀고 주로 먹는 거죠. 그렇게 보기로 했죠. 우리 경제학에서 보면 선거 경기 순환론이라는 것도 있는데 즉 어떤 얘기냐면 선거 때가 되면 이렇게 돈도 좀 확 풀리고 그래서 식당 주인들도 매상이 좀 올라가고 경기가 좋아진다. 또 한편으로 보면 재벌들한테서 후보자들이 왕창 돈을 받아가지고 유권자들한테 막 뿌리면 뭐 소득 재분배 이런 데 기여할 수도 있잖아요. 자, 좋습니다. 좋은데 위에서 말씀드렸던 이 금전, 물품, 재산상 이익 이런 내용들은 저번 강의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약간 특징이 있습니다. all or nothing 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누구 하나가 주면 다 줘야 돼요.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 주잖아요. 그러면 바로 표 떨어지는 것들입니다. 일종의 위치제라는 건데요. 우리 보통 극장의 비유 같은 걸로 할 수 있죠. 극장에서 제일 앞줄에 있는 사람이 갑자기 다 일어서서 영화를 보기 시작하면 순차적으로 그 뒤에 있는 사람들이 모두 다 일어나서 제일 마지막 줄까지 다 일어나서 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영화를 보고 있다는 행위 자체는 전혀 달라진 게 없지만 결국은 다 앉아서 볼 수 있는 거를 다 일어서서 보게 되는 거죠.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후보자 입장에서 A 후보자가 막 썼어요. 쟤는 10억을 썼는데 나는 아무것도 안 쓴다? 할 수 없잖아요. 그러면 B 후보자도 경쟁적으로 쓰게 되죠. 그러면 후보자들이 다 고비용을 들여서 정치를 하게 되는데 이 후보자들의 자질이라는 본질에는 아무것도 달라지는 게 없다는 거예요. 자, 이해되시겠죠? 그러면 이걸 어떻게 막을 거냐? 이 정도가 되면 굉장히 강하게 막아야 되겠네? 이런 마음이 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사실 입법자들도 그랬는지 좀 강하게 되어 있습니다. 먼저 목적. 이 기부행위 제한은 목적을 가리지 않아요. 우리 매수 같은 경우에는 내가 당선되기 위해서 또는 표를 얻기 위해서 돈을 주는 행위는 금지한다라고 되어 있지만 기부행위는
선거운동 목적이나 당락 목적을 불문합니다. 그냥 주기만 하면 성립되는 거예요. 왜냐? 이런 자금 수요를 차단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으니까. 두 번째, 시기. 상시적으로 제한을 합니다. 예전에는 선거일 전 180일부터 6개월 동안 제한하도록 되어 있었어요. 그랬더니 선거일 전 181일째 되는 날에는 전국적으로 후원의 밤이 열립니다. 그래서 쫙 부패해서 다 이렇게 선거구민들한테 식사를 쏘고 뭐 그런 그림들이 있었죠. 왜냐하면 다음 날부터는 제한이 되니까요. 그래서 이 180일 기간을 제외한 4년 전부터 쭉 자기 지지 기반을 가지기 위해서 이런 기부행위가 이루어지는데 특정 기간만 제한을 하는 게 의미가 없겠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상시 제한. 그리고 주체에 있어서는 후보자나 딱 선거 참여자뿐만 아니라 그 외의 사람들. 아까 우리 사례에서 봤던 내용에서 이 협회장은 뭐 선거 캠프 관계자도 아니고 입후보 예정자도 아니에요. 근데 이 사람이 동네 경로당에 가서 이렇게 찬조금을 제공한 건 그 행위는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가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전면적으로 이 선거에 관한 한 누가 주든지 간에 제한을 하는 전면적인 제한을 취하고 있더랍니다. 자, 이렇게 전면적으로 제한을 하는 게 어떻게 보면 너무 과도하다고 볼 수도 있겠죠. 이게 나중에 입후보 예정자들도 상시적으로 제한을 하게 되는데, 근데 말입니다. 그렇지가 않은 게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치 신인이나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의 입장에서는 마지못해 울며 겨자 먹기로 줘야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런 후보자들 입장에서는 너도 못 주고 나도 못 주게 하는 게 훨씬 편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소위 김영란법이라고 하는 청탁금지법이 있어요. 처음에 이게 입안될 때 이 입법자들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이 법은 청탁을 받는 공무원들을 옥죄고 처벌하기 위한 법이 아니다. 오히려 그런 공무원들이 청탁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도록 해방시켜주는 법이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기부행위도 맥을 같이 합니다. 그래서 굳이 주고 싶지 않은데 억지로 다른 사람들이 하니까, 그리고 저 사람 주고 이 사람 안 줄 수 없으니까 하게 되는 경우들을 이 법은 막아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과잉 금지가 아니다. 이렇게 제한을 하는 것이 결코 과잉되지 않다라는 의미입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오리엔테이션이 너무 길었네요. 자, 이제 법 조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거법 113조. 우리 기부행위는 주체별로 제한을 하고 있어요. 113조에서는 선거에서 가장 직접적인 이해 당사자들, 그리고 114조는 그 후보자들의 뻗쳐진 팔이라고 하는 그 주변 외곽 조직들, 그리고 115조에서는 그 밖에 누구든지 이 사람이 선거에 당선되도록 하기 위해서 제공하는 경우에는 제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먼저 113조를 찾아보시면 선거에서 가장 직접적인 예당사자 누굴까요? 후보자죠. 근데 후보자는 언제 결정이 돼요? 후보자 등록을 해야 되니까 불과 선거일로부터 한 달 사이란 말이에요. 근데 기부행위는 말씀드렸다시피 4년 내내 이루어진다 그랬죠. 그래서 입후보 예정자까지 포함해서 제한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선거를 통해서 당선된 현직 정치인들, 국회의원, 지방의원, 지자체장, 이 사람들은 대부분 다음 선거에 재선을 노리는 사람들이고, 혹시 이제 불출마를 하겠다고 하는 사람들도 자기 지역구를 물려준다든지 후임자에게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사람들이죠. 그리고 정당의 대표자, 우리 정당이 정권 획득을 위한 집단이라고 했는데 그 사단장, 구단주에 해당하는 사람이죠. 정당의 대표자까지 해서 이 모든 사람들의 배우자, 즉 입법 예정자의 배우자, 정당 대표자의 배우자, 국회의원의 배우자까지 포함해서 이 사람들은 이해가 가는데 배우자는 왜요? 배우자는 사실 선거에 있어서 운명 공동체입니다. 우리 흔히 그런 거 보시죠. 선거 앞두고 국회의원 배우자가 급식 봉사 같은 거 많이 하고요. 꼭 그런 게 아니더라도 그런 사례도 있죠. 이제 선거에 4번, 5번 이렇게 출마를 해서 계속 번번이 낙선하고 이제 생계수단이 없으니까
배우자가 마침 병원을 운영하시는 뭐 병원장이시고 거기서 이제 생계비를 다 부담하고 있다. 근데 이런 후보자 근처에서 뭔가 이익을 받아먹으려고 하는 브로커나 사람들은 이런 구조들을 되게 잘 알아요. 낙선을 많이 한 사람은 굉장히 당선의 목이 마를 수 있다는 걸 알고 그 돈의 출처는 배우자라는 걸 알기 때문에 배우자를 찾아갑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배드민턴 협회에서 그 배드민턴 대회를 개최하는데 저희 팜플렛에 조그맣게 요 병원 후원 광고 하나 하고 할 테니까 찬조금을 좀 주시겠어요? 그러면 이 배우자 입장에서 혹시 자기가 이 찬조를 거절했다가 우리 남편의 앞길을 막을 수도 있는데 응하게 되겠죠. 그래서 운명 공동체에 해당되는 경우가 많답니다. 자, 여기까지 이해가 되셨죠? 그러면 이 사람들이 하는 주례 행위까지 제한한다는 거예요. 기부 행위를 하다가 갑자기 주례 행위는 웬 뜬금없이 우리 뭐 물론 사례금을 주는 경우도 있지만 주례가 돈이 드는 행위 뭐 또는 어떤 혜택을 받는 행위라고는 생각을 잘 못하잖아요. 근데 어떤 의미냐면 우리가 기부 행위가 앞에서 all or nothing의 특징을 갖는다고 했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누구 한 명 주례를 서주기 시작하면 온 동네 주민들 주례를 다 서줘야 돼요. 그러면 현직 국회의원 같은 경우에는 주말에는 집에 못 있죠. 항상 결혼식장에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주례 행위도 금지한다. 아마 의원님들이 주례를 쓰기가 힘드셨나 봐요. 농담입니다. 자, 그런 차원에서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더랍니다. 자, 앞서서 가장 직접적인 이해 당사자인 후보자 등의 기부행위는 113조에 따라서 제한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러면 이 사람들의 기부행위가 제한되니까 이 사람들의 가족이나 옆에 있는 다른 측근들이 내면 어때요? 그 대신 내게 되면 전혀 만약에 이런 걸로 놔둔다 그러면 전혀 제한을 할 수가 없게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제한을 해야 되겠죠. 그러면 그 최측근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누가 있느냐를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후보자의 가족. 아까 배우자는 어떤 시기에 상관없이 목적에 상관없이 무조건 113조에 의해서 제한된다고 말씀드렸어요. 근데 그 배우자를 제외한 가족. 여기 후보자가 있고요. 배우자가 있고요. 그리고 아들, 딸 있고 며느리가 있을 수 있겠죠. 그리고 부모님이 계실 거고요. 여기 장인, 장모님이 계실 수 있고요. 여기에 형제들이 있을 수 있고 배우자의 형제들도 있겠죠. 여기에도 배우자가 있을 거고 여기에도 배우자가 있겠습니다. 가족의 범위에 대해서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우리 민법 710조의 어떤 친족의 개념에서는 8촌 이내의 혈족이나 4촌 이내의 인척이라고 하고 있어요. 혈족이라고 하면 나와 피를 나눈 사람들, 요 사람들, 그러면 DNA를 공유하는 사람들인데 인척이라고 하면 우리 혼인관계로 인해서 맺어진 관계죠. 영어로 하면 인러. 요렇게 인척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성법에서 이야기하는 가족의 개념은 약간 좀 달라요. 여기서 배우자가 쉽게 설명하면 배우자가 2번 건너가는 것은 가족이 아니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나의 형제의 배우자는 형제는 혈족이고 그 배우자가 한 번 건너갔으니까 여기는 가족의 범위에 들어갈 테고요. 그리고 아들, 딸은 당연히 나의 혈족이니까 가능하고 그리고 그 배우자 한 번 건너간 며느리도 나의 가족의 범위에 포함되죠. 근데 배우자가 한 번 건너갔는데 배우자의 오빠의 배우자가 이렇게 2번 건너가는 거는 여기서부터는 가족이 아니게 됩니다. 이해하실 수 있으신가요? 그래서 우리 재수 씨는 나랑 가족인데 나랑 동서는 남인 거죠. 그러면 여기는요? 내 배우자의 아버지의 배우자 2번 건너갔나요?
아니죠. 그냥 배우자의 어머니죠. 한 번 건너왔죠. 장모님은 나의 가족입니다. 나의 아기를 돌봐주시는 아주 친밀한 가족이죠. 자, 그러면 이 가족들, 그리고 114조에서는 단체들을 제한을 하고 있는데요. 후보자가 운영하고 있는 업체, 그리고 정당의 대표자가 운영하는 정당 등등등, 그리고 임직원까지 포함이 될 거고요. 선거 캠프 관계자, 우리 이야기하면 선거 사무장, 선거 연락소장, 뭐 회계 책임자, 선거 사무원 등등등, 연설원 토론자까지요. 이런 사람들은 후보자처럼 직접적인 예당사자는 아니지만 최소한 후보자의 뻗쳐진 팔, 이 사람들이 대신해 줄 수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선거에 관해서 후보자를 위해서 기부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똑같이 제한을 하더랍니다. 113조하고 약간 차이가 나는 것은 이 사람들은 자기의 개인 생활을 영위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덮어놓고 후보자하고 똑같이 제한을 해버리면 이 사람들이 평소에 하고 있는 것도 아무것도 못하게 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에 대해서는 선거에 관해서 후보자를 위해서, 그러니까 선거와 관련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사례에서처럼 누구누구 의원님한테 도움이 되기 위해서 하는 이런 것들을 제한을 하고 있더랍니다. 대신 이 사람들은 선거 기간 중에는 이유를 불문하고, 선거 기간이 길어야 2주 내지 3주잖아요. 그래서 그 기간 동안에는 오비이라, 오해를 살 수 있으니 그냥 참아라, 아무것도 하지 마라 라는 의미이고요. 간주 규정이 있어요. 명의를 밝히거나 추정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하는 경우에는 딱 자기는 선거에 관해서 하는 게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더라도 누구누구 의원님 소개로 왔습니다 라고 명의를 밝히는 거. 만약에 이거를 밝히지 못하게 하면, 밝히면 기부행위에 해당한다고 밝히지 못하게 하면 이 사람은 거기 찾아가서 기부를 할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그런 차원이 되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115조 제3자의 기부행위 제한을 살펴보겠습니다. 주체는 누구든지예요. 앞에서 이야기했던 후보자나 후보자의 측근들 뿐만 아니라 누구든지. 보통 사실은 최근에는 여기에 해당되는 경우가 더 많죠. 예를 들면 후보자가 선거 기간이 되면 선거구 안에 있는 각종 식사 모임 같은 거를 쭉 찾아다니면서 인사를 합니다. 이 사람이 후보자는 잘 인사를 하고 아이고 잘 부탁드립니다. 인사만 하고 나가요. 근데 옆에 따라온 수행원이 쓱 내미는 겁니다. 이 사람은 선거 캠프 관계자도 아니고 그냥 나중에 혹시 이 의원이 도움이 될까봐 따라다니는 사람이라고 할 때 그런 사람이 내는 것까지 제한을 하지 않으면 결국은 이 법이 다 빠져나갈 구멍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거의 해당한 사람이 아니더라도 누구든지 선거에 관해서 후보자를 위해서, 이 후보자한테 선거에서 도움이 되고자 이 사람을 위해서 쓱 식사비를 대신 내준다 하면 누구든지 기부행위에 해당한다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명의를 밝히거나 추정할 수 있는 방법도 114조하고 동일하게 규정을 하고 있더랍니다. 기부의 권유, 요구 등의 금지, 그리고 기부받는 행위 등의 금지입니다. 앞에서 우리가 113조, 114조, 115조에 걸쳐서 주는 사람들을 계속 제한을 하고 있었잖아요. 근데 사실 선거 현장에서는 요구도 굉장히 많답니다. 후보자들이 이 사람이 달라고 하는데 안 줄 수 없는 경우들이 많을 수 있고요. 그래서 기부를 받거나 권유하거나 요구하는 행위까지 같이 제한하지 않으면 사실 후보자들이 받는 압박이 줄어들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죠. 뭐 혹시 제한이 돼서 안 줄 수도 있지만 밑져야 본전으로 요구를 해볼 수도 있는 거잖아요. 만약 이런 규정이 없으면. 그래서 이 같이 처벌하는 규정이 있는 거고요. 117조는 법인 등의 기부 요구 수령 금지. 정치자금법 31조에 보면 법인이나 외국인 같은 경우 단체에게는 기부를 할 수 없다.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없다라고 규정이 되어 있는데요. 이 규정은 갑자기 기부행위를 하다가 난데없이 왜 나온 거냐? 어떤 대기업으로부터 대규모 정치자금을 받아서 선거국민들한테 뿌리는 이런 막대한 자금 수요, 기부행위에
자금 수요 이런 문제들의 연장선상에서 이런 법인 등에게 자금을 요구하지도 마라 이제 이렇게 기부행위도 하지 말고 요구도 하지 말고 그리고 그런 자금을 얻으려고도 하지 마라 라는 차원이라고 가볍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선거 끝났다고 이제 안심하고 먹고 마시고 하면 어떻게 된다?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선거일 후에 이루어지는 답례에 대한 규정을 살펴보겠습니다. 이거는 왜 있는 거냐 하면 이 선거에서 당선되든지 낙선되든지 이 사람들은 결국은 다음 선거에서 다시 재선을 도전할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선거 끝났다고 난 떨어졌네 하고 그냥 다 잠적해버리고 하면 결국은 다음 선거에서도 별로 빛을 못 볼 가능성이 많단 말이에요. 그러면 결국은 어떤 후보자가 답례를 하고 이러다 보면 다른 후보자도 안 할 수 없고 앞에서 말씀드렸던 기부행위 구조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이쪽에 규정이 되어 있는 거고요. 선거일 전에는 사실 각종 제한 규정들에 의해서 제한을 받을 수 있지만 선거 끝나고 나면 어떤 뭐 기부행위라든지 이런 게 다음 선거로 넘어가 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에서 그 선거에 관한 한 가치 규정하겠다라고 해서 있는 겁니다. 규정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요. 주체는 후보자나 가족이나 당직자들이 선거 끝나고 당선이나 낙선에 대한 축하 위로를 선거 국민들에게 베푸는 거 또는 이런 인사를 하는 거 이런 거는 제한을 하겠다. 왜냐? 낭비니까. 라는 겁니다. 그래서 일정한 규율을 두고 있는데요. 이 부분은 이 범위 분량이 시험에 내기가 딱 좋아가지고 기출문제로 자주 등장해요. 의외로. 사실 실무에서 그렇게 중요하게 다루지는 않을 수도 있는데 말이죠. 그래서 꼭 체크를 하고 가야겠습니다. 구체적으로 금지되는 행위는 어떤 거냐? 실제 이거를 암기하고 있지 않으면 틀리기 쉬워요. 근데 이렇게 이해를 하면 쉽습니다. 우리가 선거 기간 중에도 제한되고 있는 것들은 선거 끝나고도 안 되는구나. 간단하게 생각하면. 금품 향응주 선거 기간에 하면 큰일 나겠죠. 안 되는 거고요. 신문 방송 광고. 물론 대통령 선거나 뭐 시도지사 선거에서 허용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이렇게 국회의원 선거나 지방자치단체장 선거 메인이라고 봤을 때 광고가 안 되거든요. 선거운동 방법이 안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거 광고 같은 거는 선거 끝나고도 못 하는구나. 행렬, 행진, 연호 우리 선거 기간 중에 이런 행위를 제한을 하고 있죠. 그리고 선거 국민 대상으로 축하해, 위로해, 막 향응 베풀고 이런 거 우리 기부행에서 다 제한을 했었잖아요. 그리고 현수막 90조에 의해서 제한이 되고 있는데 여기서 67조에서 우리 어떤 선거 기간 되면 후보자 현수막들 많이 보잖아요. 그래서 그런 현수막 선거 기간 13일간 동별 일매 가능. 예전에는 이 67조가 동별 일매로 규정이 되어 있다가 지금은 이제 규정이 바뀌어서 읍면 동수의 2배로 증가가 됐는데 이쪽은 그냥 여전히 일매로 남아 있어서 이렇게 차이가 좀 생기는 거고요. 그리고 선거 기간에 유세차 많이 보시잖아요. 이거는 선거 끝나고 나서 유세차를 이용해서 거리 인사를 하는 건 가능하다. 그래서 선거 기간에도 못하던 것들은 못하는구나. 하지만 선거 기간에 가능했던 것들에 대해서는 선거 끝나고 나서 일정 범위 안에서 할 수 있구나 정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두 강의에 걸쳐서 기부행위의 정의와 예외 그리고 제한 취지와 체제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자, 여기까지 기부행위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어떻게 좀 이해가 가시나요? 그러면 실패했네요. 자, 그러면 이제부터 문제를 풀어보면서 좀 확인해 볼까요? 굉장히 빠른 속도로 푸시네요. 땡! 만점. 이제 확인을 해보죠. 자, 같이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정당의 당원 당규 기타 정당의 내부 규약에 의해서 정당의 당원이 부담금을 납부하는 행위는 기부행위에 해당한다? 아니죠. 자기들끼리 주고받는 건데 이익 제공의 상대방이 선거구민이 아니라면 기부행위는 성립되지 않는다. 선거구 밖에 있더라도 선거구민하고 연고가 있으면 성립하겠죠. 기부행위란 실제 재산상 이익이 제공된 경우에만 성립할 뿐 의사표시나 약속도 포함한다고 그랬고요.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와 그 배우자는 당의 선거구민의 결혼식에서 주례행위를 할 수 없다. 네,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배우자까지도 주례행위를 할 수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걸 허용하게 되면 일요일마다 결혼식장에서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정답은 4번. 와, 딩동댕 맞췄습니다. 다음, 공직선거법상의 기부행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요? 와, 숫자 세는 문제 굉장히 어렵죠. 근데 하나하나 차근차근 보겠습니다. 정당이 각급 당부에 대해 당비 운영비를 지원하거나 유급사무직원에게 보수를 지급하는 행위는 기부행위로 보지 아니하죠. 옳은 거죠. 정당이 그 명의로 농촌 일손 돕기를 하는데 당원들 식사 제공 안 하면 아무도 안 온다 그랬죠. 변호사가 업무 활동을 촉진하기 위해서 자기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하는 것은 기부행위로 안 본다고 그랬고요. 기부행위 제한에 적용을 받는 자가 후보자 되자 하는 자까지 포함하는 것은 선거운동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다. 이 사람들 위한게 될 수 있다. 이 사람들 돌아서서 웃고 있다. 자기가 제한되는데도. 틀린 질문이고요. 정당의 대표자 후보자와 그 배우자는 당의 선거구 안에 있는 자나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시설에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 자, 하나, 둘, 셋, 넷. 정답은 4개. 자, 공직선거법상 선거일 후에 한 행위로서 허용되는 것은 낙선한 후보자가 신문에 지지 감사하는 광고를 게재했다. 광고. 당선된 후보자의 가족이 일반 선거구민을 모이게 하여 당선 축하해. 우리가 선거 기간에도 안 되는 거는 선거 끝나고도 안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낙선한 후보자가 공개장소 연설대담을 할 때 사용하던 자동차를 이용해서 거리 인사를 하였다. 우리 공개장소 연설대담 차량 선거 기간에 많이 볼 수 있죠. 선거 때 할 수 있는 것들이죠. 그리고 당선된 후보자가 선거일의 다음 날부터 30일 동안 해당 선거구의 읍면동마다 한 매의 당선 사례 현수막을 게시하였다. 여기서 상당히 이렇게 현혹되기 쉬운데 함정은 여기 있었죠. 우리 선거 기간이 13일 동안이니까 기간을 돌려놨죠. 그래서 이거는 틀린 질문이고요.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기출문제까지 풀어보았습니다. 어떠셨나요? 기부행위 제한 취지를 잘 생각하시면서 각 지문들의 의미를 잘 새겨보시면 이해가 쉬울 걸로 생각됩니다. 그럼 저는 다음 강의에서 더 좋은 강의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강의에서 뵙겠습니다. 제발. What?